네, 지금 소개받은 이중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기술의 발전과 법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이 주제 제가 의뢰를 받고는 되게 난감한 이런 주제가 제일 하기 힘든 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되게 어려운 사실 주제이긴 한데 뭐 그래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분이죠? 네. 그런 시간. 뭐 자동차 움직이는 게 우리 뭐 엔진만 있는 게 아니고 핸들도 있고 조형 장치 그리고 이제 또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기술과 법을 얘기할 때 규제 얘기합니다. 규제를 갖다가 개선 또는 규제를 없애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법에 의한 규제를 이 브레이크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제어라는 걸로. 근데 이 규제는 사실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종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방향을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거를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조종하는 형태의 역할도 규제가 하고요. 때로는 그 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도 규제가 합니다. 그래서 법도 보면 뭐뭐의 진흥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우리 뭐 아시겠지만 샌드박스나 이런 임시 허가를 통해서 법이 뒷받침 못하는 것도 어떻게든 그 기술이 좀 실현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그런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술과 그 다음에 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 서울대 이은우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면 이 분석 틀이 이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법이 기술의 어떤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하는 쪽에 한 세 가지로 나누는 분석들이 있던데 그걸 한번 차용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즉 우리 기술 발전과 법의 역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 주체의 갈등, 이거를 법이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권리 보호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마지막은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어떤 경제 주체의 갈등이나 권리 보호를 넘어서 가치 체계 또는 사회 체계를 재정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 주체 갈등 해소 부분은 즉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사업자 간의 경제적 이익의 충돌,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거는 똑같은 사업 아이템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기존의 판을 흔드는 경우 또는 어느 특정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을 대체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뭐 파괴적 혁신이라고 할 때 보통 이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공백이 있거나 또는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법이 잘 쫓아 못 가니까 그래서 규제 차별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 기존의 규제 체계로 갖고는 안 된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규제 체제의 재검토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한 신사업자와 구사업자의 어떤 이익 충돌로만 이거를 따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사회적 후생, 혁신이라는 그 결과를 저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어느 사업자 편을 드는 게 전체적인 후생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례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기술에 의한 혁신, 그거에 대한 규제 얘기할 때 이 적기조례를 되게 많이 예를 듭니다. 1865년에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일종의 최초의 이제 도로교통법이죠. 그때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 또는 마부들의 직업 보호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차 산업 보호가 막 대두되면서 그쪽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적기조례인데 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앞에서 한 사람이 깃발 들고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대 자동차에는 운전사, 기관원, 기수가 있어야 되고 속도는 도심에서는 3.2km로 제한된다. 즉 걷는 것보다 더 빠르면 안 느는 거죠.
이게 실제 적용됐던 법입니다. 꽤 오랫동안 적용이 됐어요. 이러니 자동차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어서 결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저쪽 독일이나 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발생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갈등에 있어서의 기존 사업자 쪽에 이제 편을 들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이나 사회적 구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 그런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인데요. 1984년 판결인데, 여러분 이 중에는 베타맥스, VCR, VHS 이런 거 못 본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테이프로 녹화하는 겁니다. 녹화하는 기기인데, 소니에서 미 베타맥스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임 시프팅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선전을 했어요. 타임 시프팅이 왜 녹화라는 개념을 안 쓰고 타임 시프팅을 했냐면, 텔레비전 방송을 지금 못 보니까 나중에 보겠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나중에 타임 후에, 그러니까 타임을 시프팅해서 나중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 제공을 했죠. 이게 선전했는데 당연히 알겠지만 이걸로 그런 콘텐츠 녹화해가지고 그거 갖고 팔아먹거나 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유니버셜 시티에서 스튜디오에서 엄청난 이제 항의를 냈고, 거기서 이제 소송을 붙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소비자가 내가 잠깐 녹화해두고 나중에 보겠다 하는 거는 뭐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그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이 있는 경우, 여기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해악이죠. 그래서 그 해악이 있는 경우에, 하지만 비침해적인 용도로 또 충분히 쓰일 수도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이거 많이 하는 게 이제 칼이잖아요. 칼이라는 게 사람을 해칠 때도 쓰지만 이게 그런 쪽이 아닌 맛있는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술이 때로는 무기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비침해적 용도로 쓰일 때 이거를 허용해 줄까 말까 하는 판결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이 기술에 관련된 판결에서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침해적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허락한다. 그러면서 공정이용이라는 저작권에서의 책임 면제 사유로서 공정이용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일종의 기술에 대해서 세이프하버를 제공한 그런 판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송은 저작권 침해 소송인데, 실질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사업자 간의 충돌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광고업자, 방송사업자하고 소니하고의 싸움이었어요. 왜냐? 그거를 타임 시프팅해서 나중에 보면 광고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아이템의 대체 효과로서의 싸움이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법이 이쪽에서는 적기주례와 달리 혁신을 끌고 가는 쪽으로 판결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공유경제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는 거, 요즘에는 공유경제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합니다만, 뭐 온디맨드 이코노미라고도 부르고, 잘 아시는 뭐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거는 기존의 것과 동일하지만 그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체를 만들고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갔는데, 사업주체는 어떤 사업주체 상관없이 그 역할만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종의 공유경제죠. 그래서 기존의 규제체제가 막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기존하고 똑같은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플랫폼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또 지위도 어떤 사업자에 속한 지위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갖고도 논쟁이 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이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계속 논쟁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사업자, 우리가 타다를 보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존 사업자 보호하느라고 혁신을 놓쳤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기존 사업자 보호가 과연 사회적 후생과 연결되느냐의 문제, 또는 기존 사업자 보호 차원이 아니고 어떤 근로자의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도 이런 플랫폼 사업을 계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의 또 문제, 전혀 다른 이익들이 부딪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규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기존 규제 체제를 그냥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법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서 이것도 계속 진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충돌 사이도 결국 어느 하나의 답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펼쳐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은 권리보호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술로 인해서 특정인 사람들의 기본권이나 특정한 권리가 침해되고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이게 기술이 나왔더니 뭔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만들거나 기존의 권리를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이 대응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침해되는 이익과 기술의 이익 형량의 형태로 이제 따지게 되는데, 여기도 결국은 단순한 그 피해받는 그 보호하자는 권리자의 이익뿐만 아니고 결론적으로 또 사회적 후생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잘 아시는 저작권이나 특허과 같은 지식재산권입니다. 저작권이 나오게 된 연유가 어디서 나왔냐? 인쇄기계 때문에 나왔거든요. 인쇄기계가 나오면서 출판업체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대니까 그거를 쓴 저작권자, 이전에는 저작권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게 그거 필사해서 배포해봤자 얼마나 배포하겠어요. 그렇지만 기술이 나오면서 저작권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져서 이런 출판업자의 독점권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준 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저작자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출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음악 나오고 영화 나오고 그다음에 방송 나오고 인터넷 등장하면서 또 공용 방송권도 생기고 전송권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권리,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그거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부여하는 형태로 저작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런 창작자라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도 결국 지금의 현대에는 이 사람들 권리를 너무 보호했더니 애초에 그런 기술이,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득을 봐야 되는 다른 공중들, 일반인들이 득을 못 보는, 왜냐하면 접근이 제한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또 반대 논의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다퉈지고 애초부터 저작권은 만들어질 때 일정 기간만 허용하기로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권리를 부여했으면 왜 권리를 한번 부여하면 되지 부여했다 다시 뺐냐? 이거는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하고 나머지는 퍼블릭 도메인에 넘겨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권은 좀 재밌는 게 기술을 발명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권리입니다. 즉 기술을 발명해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뭔가 이득을 안 주면은 이 사람 같은 발명가들이 발명을 안 할 테니 그런 걸 위해서 발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정한 권리를 주게 되는 게 특허권이죠. 그래서 이 특허권이 주어지면서 산업혁명도 나올 수 있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를 주되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정해서 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디어는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한을 가한 것도 역시 사회적 후손과의 저울질을 하면서 제도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개인정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도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 출발은 이 홀로 있을 권리, 그 결혼한 남자들이 제일 바라는 권리인 right to be alone, 홀로 있을 권리, 이게 뭐 결혼 생활에서 나온 건 아니고 어디서 나왔냐면 신문 때문에 나왔습니다. 애초에 이 권리가 나온 건 자기 유명인인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고 있는데 그걸 기자들이 와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생활인데 이거를 왜 함부로 침해하냐,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개인정보 얘기할 때 항상 프라이버시를 먼저 생각하는 건 출발이 프라이버시라는 어떤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인데, 지금의 개인정보는 그거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인데 무슨 말이냐, 애초에 신문이란 미디어에서 프라이버시를 출발했지만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있는 정보를 딱 긁어다가 그걸 분석을 하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사람들의 취향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사생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공개된 정보라도 그거를 다 모으면 이게 어느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그걸 모아서 프로세싱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거대한 중앙집중
정보 처리 몇 개, 일단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체는 몇 개 안 되어서 큰 문제가 안 생겼지만 점점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걸로 하는 게 꼭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로부터 정보 주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정보 자기 결정권이다. 내 정보의 처리는 내가 결정한다. 내 정보가 이용될지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그런 정보 자기 결정권이 나오면서 예전에 홀로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인 권리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정보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주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바뀌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라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갖고 거기에 정보 주체의 권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탄생하게 된 거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칠 권리라고 한 거, 인터넷상에서 내 정보를 없앨 권리까지 요구하게 되는 이제 그 수준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이슈, 지금 뭐 관광 사업도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항상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이 개인정보인데, 결국 이 개인정보가 등장한 것도 결국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정보 주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얘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정보 주체 이익을 보호하다 보니 데이터 활용에 의한 사회적 후생이 침해가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걸 사업으로 하던 아니면은 국가 정책으로 하던 간에 데이터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혁신이 폐해되니까 또 그 문제가 또 충돌하면서 이걸 법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법 정보 같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 때문에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정보로 피해를 입는 정보 주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되게 어렵습니다. 이 설계가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가치가 많이 충돌해요.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에 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보 삭제 요청 그리고 임시 조치라는 약간 타협적인 조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한두 개의 정보가 아니고, 그리고 뭐 어느 특정 주체라는 어느 거대한 주체가 처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는 정보를 어떻게 그걸 다 컨트롤하느냐. 그러니까 나온 궁여책이 법이 골머리를 앓다가 생긴 게, 일단은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불법 정보에서는 결국 법원까지 가면, 사법 절차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고 제때 처리를 할 수 없으니 행정기관이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보 처리 거부 등 명령을 하게끔 만드는 아주 예외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보면 법이 이러한 불법 정보에서 침해되는 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막 제도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건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가치하고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나 어떤 참여적 미디어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러한 권리 주체의 보호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다 침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두 개를 법이 또 따져야 되는 게 법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슈지만 계속 해나가고, 지금은 가짜뉴스에서 이건 단순한 어떤 사람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전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계속 법학자들 그리고 법 제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또 법의 대응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치 사회 체계 재정립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어떤 주체 간의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나 권리보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사회 체계, 윤리 체계 자체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즉 이해관계 조정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크고, 이건 법으로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윤리 체계를 만들거나 뭐 자율규제 등 이런 대안적 체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원자력 기술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뭐 제3의 물이라고 불리지만 다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되게 논쟁거리예요. EU에서는 이거를 친환경으로 분류를 했어요. 왜냐? 지금 화석연료 말고 나머지 뭐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 갖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니까 화석 연료와는 다른 형태의 연료인 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기 때문에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논쟁이 많습니다. 제일 저한 거는 안정성 문제죠.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무기화에 따른 이제 정치적 문제도 막 결부돼 있고,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결국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거는 단순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규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와 권리보호나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지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 논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이 인터넷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망 자체가 누가 관리하는 망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일종의 코드를 심고 그 코드는 또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소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코드에만 맞추면 어떤 정보든 여기서 보내고 받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의 일방적인 TV처럼 방송처럼 일방적인 신호가 아니라 쌍방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통제하는 주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갖는 건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러한 쌍방 상호작용하지만 아무도 통제하는 개방적인 구조라는 게 우리 사회 경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거죠. 이건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이나 이게 융합이 되면서 기존의 산업 분류가 아까 OTT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산업 분류가 전부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규제를 역사로 보면 한 2000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면 이걸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힘들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이버 독립선언을 할 정도로 이제는 다른 세상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개방성 중립성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자신감에 넘친 목소리를 했고 규제 당국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당황하고 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대까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국가가 반격을 합니다. 왜? 인터넷도 규제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고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했던 건 차단이었어요. 아예 접속 못하게 해버린 거 제일 간단하죠. 근데 너무 그걸로 부작용이 크니까 그 다음에는 차단을 하는데 통제를 계속 법적으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익명성도 제거하는 방식. 우리가 한동안 있었다가 위험받아서 없어진 인터넷 실명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의 실명을 요구하는 식의 제도를 막 만들어가면서 국가가 이제 막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0년 넘어가면서는 또 양상이 바뀌는 게 이제 인터넷이 막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운 쌍방 미디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온갖 것의 응용 기술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참여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산업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자신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사적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큰 주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 통제도 힘들고 차단도 힘들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2010년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보안이라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해킹으로서 어떤 사회 구조가 흔들리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나오면서 인터넷 규제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이런 규제체를 어떻게 만드냐는 지금도 계속 논쟁이 있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한 윤리체계부터 시작해서 자율규제까지 모든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다가 이제 등장한 게 AI죠. AI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온 게 자율규제. 왜냐하면 법으로 들어가기 되게 힘든 거예요. 일종의 블랙박스 기술인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EU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률안이 나온 법률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금지되는 AI, 고위험 AI, 저위험 AI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냥 거기서는 금지되는 AI는 못하게 하고 고위험은 좀 까다롭게 규제하고 저위험은 좀 약하게 하고 이런 식의 대처밖에 지금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파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나와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것도 법이 아닌 어떤 자율규제나 어떤 인터넷 윤리로 아니 저기 AI 윤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생성 모델까지 나오면서 온갖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치 사회 체계에 재정립되는 이슈는 아직까지도 아마 끊임없이 이거는 논의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고 반박이 나오고 또 다시 또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하면서 계속 갈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 기술 발전에서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냐?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나중에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예.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 우리가 미국의 예를 많이 들면서 미국은 불법적인 거 아니면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뭐 그라운드가 있고,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든 우버든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작했고 그걸 갖다 법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법 얘기할 때 기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법에 없는 거를 시작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굉장히 뭐 파지티브한 법적 용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할 수가 없는 건지, 예,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전통적인 규제 체제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그 사실 지금 말하는 그 사후 규제라는 거 다 허용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그 네거티브 규제죠. 위반되는 것만 제한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역사가 2000년 역사인가요? 3000년 역사인가요? 3000년 역사 중에 사후 규제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후 규제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규제를 하는 측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탁탁탁 개입해서 가야 돼서, 이거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자원도 소요가 되는 문제여서, 사실 사전 규제가 규제자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룰 딱 만들어 놓고 요거 따라 움직여 이래버리면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화도 있지만 그런 규제의 전통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짧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민간에서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율규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규제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자율규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스스로 하는 규제와 국가 규제가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그거를 인정해주면서 끌고 가는 건데, 우리는 이 전통이 없죠. 그냥 자율규제 그러면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 게 국가가 손 안 대는 거구나,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를 잘 듣고 규제의 경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의 역량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역량 플러스 국가가 그 민간의 역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미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되게 그 각 섹터가 힘들이 되게 세잖아요. 민간 섹터도 힘세고 심지어 비영리 섹터도 되게 전문성 있고 힘세고.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 보면은 국가, 기업, 그 다음에 비영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같은 대학들 나오고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딱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아까 말한 자율규제나 어떤 그런 부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규제도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전통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만약에 이분되려면 사실 민간의 역량도 계속 높아져야 되고 경험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국가와 민간이 상호 간에 서로 승인을 해주면서 끌고 가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도 인식은 아까 말한 자율규제는 비규제처럼 생각하는 이런 인식에 많이 잡혀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미국에서 잘못 걸려갖고 법적으로 뭘 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왕창 물려 폐가 망신 그런 사례들 종종 그렇죠.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규제, 그런 어떤 강한 제재라는 부분도 결국 앞에서 잘 갖춰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강하게 때리는데, 우리는 그분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강하게 때리면 다 반발하죠. 왜 나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되게 경험과 역량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